청담동에 비 내리는 날, 창밖은 온통 회색빛이었다. 굵은 빗방울이 레스토랑의 통유리창을 세차게 두드렸다. 서울의 가장 화려한 거리 중 하나인 청담동의 불빛들은 빗물에 번져 마치 인상파 화가의 캔버스처럼 아른거렸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풍경도 테이블에 앉아있는 두 사람 사이의 냉기를 녹이지는 못했다. 이혜훈은 깍지 낀 두 손을 무릎 위에 가만히 올려두었다. 새하얀 레이스 원피스는 오늘 이 자리를 위해 특별히 고른 것이었다. 3년간의 연애, 그리고 1년간의 약혼. 그 결실을 맺을 결혼식 날짜를 잡는 자리라고. 약혼자인 강태민은 분명 그렇게 말했다. 그러나 그의 얼굴에는 예비 신랑의 설렘이나 기쁨 따위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의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잡혀 있었고 잘 다듬어진 입술은 굳게 닫혀 있었다. 혜운이 애써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다. 태민 씨, 무슨 일 있어요? 아까부터 표정이 안 좋아서. 강태민은 들고 있던 와인잔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맑은 크리스탈 잔이 대리석 테이블에 부딪히며 내는 소리가 유난히 차갑게 울렸다. 그는 혜운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한때는 세상에서 가장 다정했던 그 눈빛이 지금은 마치 날카로운 얼음 조각처럼 그녀의 심장을 찔렀다. 우리 여기까지 하자. 네. 혜운은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빗소리에 섞여 잘못 들은 것이라고. 혹은 그가 농담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싶었다. 하지만 태민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고 그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헤어지자고. 이 결혼 없던 일로 하는 게 좋겠어. 혜운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느낌이었다. 그녀의 입술이 가늘게 떨렸다. 갑자기. 왜요? 내가 뭐 잘못한 거라도 있어요. 말해줘요. 태민 씨, 내가 고칠게요. 뭐든 네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야. 태민은 한숨을 내쉬며 넥타이를 조금 풀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지친 기색과 함께 짜증이 섞여 있었다. 혜운아, 현실을 좀 봐. 우린 처음부터 어울리지 않았어. 나는 태영건설의 전무이사고 앞으로 태영을 이끌어 가야 할 사람이야. 내 아내가 될 사람은 나에게 날개를 달아줄 수 있는 여자여야 해. 평범한 집안에. 그저 착하기만 한 네가 아니라.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혜운의 가슴에 박혔다. 평범한 집안, 착하기만 한 여자. 그가 말하는 현실은 너무나도 잔인했다. 혜운은 태민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했다. 뛰어난 재무분석 능력이 있었지만 그의 귀에 눌려 사는 여자가 좋다는 말에 평범한 회사의 격리직으로 만족해야 했다. 그의 사업 파트너들을 만나는 자리에서는 언제나 그림자처럼 조용히 웃기만 해야 했다. 그것이 그가 원하는 내조 잘하는 아내의 모습이었으니까. 그럼 지난 3년은 뭐였어요? 우리가 함께 꿈꿨던 미래는요? 혜운의 목소리가 물기에 젖어들었다. 그건 그냥 꿈일 뿐이지. 태민은 냉소적으로 웃었다. 그는 품 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 테이블 위로 밀었다. 혜운의 약혼 반지가 들어있는 상자였다. 이것도 돌려줄게. 넌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 거야. 너한테 어울리는 그런 평범한 남자, 마치 쓰레기를 버리듯. 그는 그렇게 그들의 시간을 내던졌다. 혜운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목구멍까지 차오른 슬픔과 배신감에 숨이 막혔다. 그녀는 그저 테이블 위의 반지 상자와 그의 얼굴을 번갈아 볼 뿐이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나 곧 다른 사람과 약혼해. 윤성그룹 윤 회장님 따님이야. 우리 집안끼리 예전부터 이야기가 오갔던 사이고 너도 이해할 거야. 빚은 있으니까. 마지막 확인 사살이었다. 윤성그룹의 윤서연. 사교계의 여왕이라 불리는 여자. 혜운과는 시작 전부터 다른. 그야말로 하늘 위의 별 같은 존재였다.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태민은 처음부터 그녀를 저울질하고 있었던 것이다. 더 나은 조건의 여자가 나타나자 미련 없이 그녀를 버리는 것뿐이었다. 혜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물은 흐르지 않았다. 아니, 흐르게 둘 수 없었다. 이런 남자 앞에서 우는 것은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버리는 짓이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알겠어요. 강태민 씨, 당신이 원하는 게 그런 거라면 그렇게 해요. 당신 같은 사람이랑 결혼해서 평생 불행하게 사는 것보다 지금 끝내는 게 훨씬 낫겠네요. 그녀의 예상치 못한 차분한 반응에 태민은 순간 당황한 듯했다. 그는 혜운이 울고불고 매달릴 것이라 생각했다. 그래, 그렇게 쉽게 인정하니 다행이네. 그는 헛기침을 하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마치 더러운 것을 만졌다는 듯 손을 털며 말했다. 계산은 내가 하고 나갈게. 그럼 잘 살아. 태민은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레스토랑을 떠났다. 쾅 하고 닫히는 문소리가 혜운의 심장을 후려쳤다. 그가 떠나자마자 억지로 버티고 있던 긴장의 끈이 끊어졌다. 혜운은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주변의 시선들이 느껴졌다. 동정, 호기심, 혹은 비웃음이 섞인 시선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최고급 요리와 와인이 차려진 테이블에 홀로 남겨진 그녀의 모습은 처량하기 짝이 없었다. 창밖의 비는 더욱 거세지고 있었다. 마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다. 3년의 세월이, 그녀의 헌신이, 사랑이라 믿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부정당했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레스토랑을 나갈 준비를 했다. 테이블 위에 놓인 반지 상자는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때였다. 그녀가 의자를 빼고 돌아서는 순간 누군가와 부딪힐 뻔했다. 실례합니다. 낮고 차분한 목소리. 혜우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었다. 그곳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다. 완벽하게 재단된 검은색 슈트를 입은 키가 크고 다부진 체격의 남자. 조각처럼 잘생긴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지만 깊고 서늘한 눈빛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그는 레스토랑의 가장 구석진 어두운 자리에 혼자 앉아 있었다. 혜우는 그가 언제부터 그곳에 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괜찮으십니까? 남자가 다시 물었다. 그의 시선은 혜운의 얼굴에 잠시 머물렀다가 테이블 위에 놓인 반지 상자로 향했다. 혜운은 그저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그를 지나치려 했다. 이 지옥 같은 공간에서 1초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었다. 하지만 남자가 그녀의 앞을 막아서며 입을 열었다. 그의 말은 빗소리와 레스토랑의 소음을 뚫고 혜운의 귓가에 명확하게 박혔다. 방금 그 남자에게 복수하고 싶습니까? 혜운은 걸음을 멈추고 남자를 쳐다보았다. 황당한 질문이었다. 처음 보는 남자가. 다짜고짜 복수라니. 뭐라고요? 그를 당신 발 아래 무릎 꿇게 만들고 오늘을 평생 후회하며 살게 만들고 싶냐고 물었습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이상하게도 사람을 끄는 힘이 있었다. 그의 눈빛은 너무나도 진지해서 농담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혜우는 혼란스러웠다. 이 남자는 누구일까? 왜 자신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걸까? 아까의 대화를 모두 들은 것일까? 남자는 혜운의 흔들리는 눈빛을 읽은 듯 한 걸음 더 다가왔다. 압도적인 존재감의 혜운은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강태민 같은 남자를 짓밟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가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위치에 올라서는 겁니다. 그가 평생을 바쳐도 얻을 수 없는 것을 당신이 아무렇지 않게 손에 쥐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는 자신의 명함 지갑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혜운에게 내밀었다. 혜운은 기계적으로 손을 뻗어 명함을 받았다. 진성그룹 회장 권지혁. 그 이름을 본 순간 혜운의 숨이 멎는 듯했다. 권지혁, 대한민국 재계의 정점에 서 있는 남자. 언론 노출을 극도로 꺼려
얼굴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의 이름은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냉철한 판단력과 무자비한 결단력으로 30대 초반의 나이에 진성그룹을 물려받아 10년 만에 그 가치를 3배로 불린 입지전적인 인물. 그가 바로 눈앞에 서 있는 이 남자였다. 해운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명함과 그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저한테 이하은 씨, 당신에겐 당신이 모르는 가치가 있습니다. 권지혁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강태민이 보지 못한, 아니, 볼 자격조차 없는 가치 말입니다. 나는 그것을 봤습니다. 그는 어떻게 내 이름을 알지 해운의 머릿속은 온통 의문으로 가득 찼다. 하지만 질문을 하기도 전에 권지혁이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다. 그것은 마치 폭탄 선언과도 같았다. 나와 결혼합시다. 그때 해운의 눈이 최대한으로 커졌다. 결혼. 오늘 그녀에게서 가장 잔인하게 빼앗긴 단어.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진 남자가 그녀에게 결혼하자고 말하고 있었다. 이건 사랑이나 연애 감정에 기반한 제안이 아닙니다. 철저한 비즈니스. 계약 결혼입니다. 나는 정략 결혼을 피할 방패가 필요하고 당신은 복수를 위한 무기와 발판이 필요하겠죠.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겁니다. 권지혁은 조금의 감정 동요도 없이 말을 이었다. 그의 눈은 해운의 모든 것을 분석하고 판단하는 듯 했다. 내가 당신에게 진숭그룹 회장 부인이라는 자리를 주겠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당신을 버린 남자와 세상을 마음껏 비웃어 주십시오. 당신을 무시했던 모든 이들이 당신 앞에 고개를 숙이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창밖에서는 천둥이 울렸다. 번개가 치는 순간 레스토랑 내부가 환하게 밝아졌다. 그 찰나의 빛 속에서 권지혁의 얼굴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그는 마치 지옥에서 온 구원자 혹은 천사의 얼굴을 한 악마처럼 보였다. 해운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제안은 너무나도 파격적이고 비현실적이며 위험하게 달콤했다. 절망의 가장 깊은 나락으로 떨어진 그녀에게 그가 손을 내민 것이었다. 그 손을 잡으면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으리라는 것을 직감했다. 권지혁은 그녀의 대답을 재촉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깊이를 알 수 없는 눈으로 그녀를 응시할 뿐이었다. 내일 오전 10시까지 연락 주십시오. 결정은 당신의 몫입니다. 그 말을 남기고 권지혁은 미련 없이 돌아서서 자신의 비서로 보이는 사람과 함께 레스토랑을 유유히 빠져나갔다. 홀로 남겨진 해운은 손에 쥔 명함을 내려다보았다. 차가운 금박으로 새겨진 권지혁이라는 세 글자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녀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앞에는 두 개의 길이 놓여 있었다. 이대로 주저앉아 강태민의 말처럼 평범한 남자를 만나 잊고 살아가거나 혹은 권지혁이라는 악마의 손을 잡고 복수의 화신이 되어 모든 것을 되갚아주거나. 해운은 굳게 입술을 깨물었다. 눈가에 맺혔던 눈물이 어느새 차갑게 말라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 절망 대신 차가운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남산 타워 위의 계약서, 밤새 비는 그치지 않았다. 이해운은 자신의 작은 원룸 침대에 누웠던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가 마치 어젯밤 강태민의 목소리처럼 그녀의 귓가를 어지럽혔다. 한쪽에는 3년간의 사랑이 담긴 사진들이었고 다른 한쪽 테이블 위에는 그녀의 인생을 통째로 뒤바꿀 수도 있는 차가운 금박 명함이 놓여 있었다. 권지혁. 그 이름은 마치 강력한 자석처럼 해운의 모든 생각을 빨아들였다. 그의 제안은 너무나도 비현실적이었다. 처음 보는 여자에게, 그것도 약혼자에게 비참하게 차인 직후의 여자에게 결혼을 제안하다니. 보통 사람이라면 미친 짓이라고 웃어넘겼을 것이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농담이나 동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철저한 계산과 확신에 찬
사업가의 눈빛이었다. 그를 당신 발 아래 무릎 꿇게 만들고 오늘을 평생 후회하며 살게 만들고 싶냐고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깊게 울렸다. 복수, 어젯밤까지만 해도 그녀의 인생에 존재하지 않았던 단어였다. 하지만 태민의 배신은 그녀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어두운 감정을 깨웠다. 자신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더 나은 조건을 가진 여자에게로 떠난 남자, 자신의 3년을 비웃고 가치를 매겨 내던진 남자, 그를 이대로 용서하고 잊어버리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해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어둠 속에서 서울의 야경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저 수많은 불빛 어딘가에서 강태민은 윤서연과 함께 달콤한 미래를 꿈꾸고 있겠지. 자신을 버린 대가로 얻게 될 부와 명예에 취해서 그 생각에 이르자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녀는 테이블 위로 걸어가 명함을 집어들었다. 권지혁. 이 남자는 그녀에게 칼을 쥐어주겠다고 했다. 강태민의 오만한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물론 공짜는 아닐 것이다. 그의 아내가 되어 그의 방패가 되어주어야 한다. 화려하지만 가시로 가득한 새장 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것과 같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대로 무너져서 강태민의 기억 속에서 버려진 불쌍한 여자로 남는 것보다는 훨씬 나았다. 그녀는 더 이상 사랑을 위해 자신을 낮추고 싶지 않았다. 이제는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고 싶었다. 설령 그 시작이 악마와의 거래일지라도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거짓말처럼 비가 그치고 동쪽 하늘부터 옅은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다. 해우는 결심을 굳혔다. 그녀는 휴대폰을 들어 명함에 적힌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2번 울리기도 전에 기계처럼 정확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권지혁 회장 비서실입니다. 어제 권지혁 회장님을 뵈었던 이혜은이라고 합니다. 혜은의 목소리는 밤새 잠기어 조금 갈라져 있었지만 흔들림은 없었다. 네, 이혜은 씨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께서 30분 후에 남산타워 최상층 레스토랑 더 플레이스에서 뵙자고 하십니다. 차량을 보내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제가 직접 가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해우는 욕실로 들어가 차가운 물로 세수를 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캬오추이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옷장에서 가장 단정하지만 힘이 느껴지는 검은색 정장을 꺼내 입었다. 더 이상 연약한 레이스 원피스를 입은 이혜우는 없었다. 남산타워에 도착했을 때 권지혁은 이미 창가 자리에 앉아 서울 정영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어제와 같은 검은색 슈트였지만 오늘은 그의 압도적인 존재감이 더욱 선명하게 느껴졌다. 혜운이 다가가자 그는 시선을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왔군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거나 의자를 빼주는 상투적인 매너를 보이지 않았다. 그저 턱짓으로 맞은편 자리를 가리킬 뿐이었다. 혜운은 묵묵히 자리에 앉았다. 테이블 위에는 최고급 커피와 디저트가 놓여 있었지만 두 사람 모두 손을 대지 않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도시 전체가 발 아래에 있는 듯한 이곳의 풍경은 경이로웠지만 혜우는 그저 권지혁의 입이 열리기를 기다렸다. 결심은 섰습니까? 네. 혜우는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하며 대답했다. 회장님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몇 가지는 확실히 해야겠습니다. 권지혁의 눈썹이 미세하게 위로 올라갔다. 그녀가 순순히 네라고만 대답할 줄 알았는데 조건을 걸어오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한 듯했다. 그의 입가에 흥미롭다는 듯 희미한 미소가 스쳤다. 말해보시죠. 이 결혼은 철저한 계약 관계입니다. 저도 회장님의 사생활에 관여하지 않을 테니 회장님도 제 사생활을 존중해 주십시오. 그리고 혜우는 잠시 숨을 골랐다.
저는 회장님의 돈을 보고 이 계약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인형처럼 살고 싶지 않습니다. 회장님께서 저의 가치를 보셨다고 했으니 그 가치를 증명할 기회를 주십시오. 진성그룹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제 능력으로 제 몫을 벌고 제 힘으로 강태민을 무너뜨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권지혁의 아내라는 타이틀에 숨어 그의 돈으로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대등한 파트너로서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고 싶었다. 권지혁은 잠시 해운을 말없이 응시했다. 그의 깊은 눈은 그녀의 진심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잠시 후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그 정도의 배짱도 없을 거라 생각했다면 애초에 제안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옆에 놓여있던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내 해운 앞으로 밀었다. 결혼 계약서입니다. 꼼꼼히 읽어보고 서명하십시오. 해운은 봉투를 열어 계약서를 꺼내 들었다. 수십 장에 달하는 계약서는 법무법인의 검토까지 마친 완벽한 법적 문서였다. 그녀는 첫 장부터 천천히 하지만 날카롭게 조항들을 읽어 내려갔다. 제1조 계약의 목적본 계약은 갑, 권지혁과 을 이하은 이 상호 합의해 법적인 부부관계를 형성하고 각자의 목적 달성을 위해 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결혼 관계에 사랑이나 애정의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제2조 계약기간은 혼인신고일로부터 만 2년으로 한다. 기간 만료 시 상호 합의해 연장 또는 종료할 수 있다. 제3조 상호 의무, 갑과 을은 공적인 장소 언론, 사교 모임, 가족 행사 등에서 다정한 부부의 모습을 연기할 의무를 가진다. 을은 진성그룹의 안주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갑의 명예에 훼손이 될 만한 언행을 삼간다. 사적인 공간에서 갑과 을은 서로의 생활에 일절 간섭하지 않는다. 신체적 접촉은 상호 동의 없이 불가하다. 갑은 을에게 진성과 저택 내에 독립된 거주 공간과 최고 수준의 생활 환경을 제공한다. 갑은 을에게 공식적인 활동에 필요한 모든 비용 의복, 차량, 기사 등을 지원한다. 제4조 을의 권리 및 지원. 을은 진성그룹 전략기획실 소속의 수석 애널리스트 직위를 부여받는다. 을의 업무 능력에 대한 평가는 다른 직원과 동일한 기준으로 공정하게 이루어진다. 갑은 을이 태영건설 및 강태민에 대한 복수를 실행하는 데 있어 진성그룹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선에서 모든 정보력과 법적 지원을 제공한다. 제5조 계약 종료 및 위자료. 계약기간 만료 후 이혼 시 갑은 을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현금 100억 원과 강남 소재의 고급 아파트 한 채를 지급한다. 계약기간 중 일방의 귀책 사유 비밀 누설, 외도 등으로 계약 파기 시 귀책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200억 원의 위약금을 지불한다. 조항들은 상상 이상으로 구체적이고 체계적이었다. 특히 그녀가 요구했던 일할 기회가 전략기획실 수석 애널리스트라는 파격적인 직위로 명시되어 있는 것을 보고 해운은 놀랐다. 그녀의 능력을 시험해보겠다는 의도이면서도 동시에 그녀에게 강력한 힘을 실어주겠다는 약속이기도 했다. 한참 동안 계약서를 읽던 해운은 고개를 들었다. 수정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권지혁의 비서는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는 표정이었지만 권지혁은 여전히 평온했다. 어디죠? 제5조 위자료 조항입니다. 현금 100억과 아파트는 받지 않겠습니다. 이유는 이 계약은 저에게 기회입니다. 2년 뒤에 저는 제 능력으로 충분히 자립할 수 있을 겁니다. 만약 그때 가서도 제가 이 정도의 보상금이 필요할 만큼 성장하지 못했다면 그건 제 책임이겠죠. 저는 동정이나 보상으로 제 미래를 구걸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은 또 한 번의 시험이었다. 그녀는 이 결혼이 끝나고 난 뒤에도 권지혁이라는 남자에게 종속되고 싶지 않았다. 권지혁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는 턱을 괜 채 해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의 예측 불가능한 눈빛에 해운은 마른 침을 삼켰다.
잠시 후 그가 입을 열었다. 알겠습니다. 그 조항은 삭제하죠. 그는 비서에게 눈짓했고 비서는 즉시 수정된 계약서를 준비해왔다. 해운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펜을 들어 을 이해운이라고 적힌 칸에 자신의 이름을 망설임 없이 써내려갔다. 그녀의 필체는 가늘었지만 힘이 있었다. 서명이 끝나자 권지혁도 자신의 이름을 서명했다. 두 사람의 이름이 나란히 적힌 계약서가 테이블 위에 놓였다. 이제 그들은 법적인 효력을 가진 계약 부부였다. 앞으로 잘 부탁합니다. 부인 권지혁이 처음으로 부드러운 그러나 어딘가 비꼬는 듯한 말투로 말했다. 해운도 지지 않고 그의 눈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잘 부탁드립니다. 남편 계약이 성사되자 권지혁은 다시 본래의 냉정한 사업가로 돌아왔다. 오늘 오후에 짐을 정리해서 진성가 저택으로 들어오도록 하세요. 김 비서가 도울 겁니다. 그리고 내일 오전에 혼인신고를 하고 오후에는 웨딩드레스와 예물을 맞추러 갈 겁니다. 결혼 발표는 최대한 빨리 진행할 생각이니까 마음의 준비를 해두는 게 좋을 겁니다. 그의 말은 명령에 가까웠지만 해운은 불쾌하지 않았다. 이것이 그들의 관계 방식이었다. 모든 이야기가 끝나고 해운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다시 한번 창밖을 내려다보았다. 아까와 같은 서울의 풍경이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다. 어제까지 그녀를 짓누르던 세상이 이제는 그녀의 발 아래에 있는 것만 같았다. 두려움과 함께 알 수 없는 희열이 온몸을 감쌌다. 어제의 이하운은 죽었다. 오늘 이 남산의 꼭대기에서 권지혁의 아내이자 진성그룹의 전략가인 새로운 이하운이 태어났다. 그녀의 눈이 저 멀리 강남의 높은 빌딩 숲, 태영건설 본사가 있는 곳을 향했다. 기다려. 강태민, 이제 게임은 시작됐으니까 상류층을 뒤흔든 지진, 뉴스는 한 장의 사진과 함께 터져나왔다. 진성그룹의 공식 보도 자료였다. 권지혁 회장, 비연예인 이모 씨와 금일 혼인신고. 결혼식은 양가 가족만 모시고 조용히 치를 예정. 내용은 지극히 간결하고 사무적이었지만 함께 공개된 사진 한 장은 대한민국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기에 충분했다. 사진 속 권지혁은 평소의 냉철한 이미지와는 달리 희미한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이혜운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화려하게 치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적이고 기품 있는 아우라를 뿜어내고 있었다. 무엇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해운의 어깨를 감싸고 있는 권지혁의 손과 그들을 향한 그의 소유욕 가득한 눈빛이었다. 이 뉴스는 재계와 사교계를 넘어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순식간에 장악했다. 권지혁, 이하운, 진성그룹 며느리 등의 키워드가 온라인을 도배했다. 사람들은 베일에 쌓여있던 진성그룹의 안주인이 된 이혜운이 대체 누구인지 알아내기 위해 혈안이 되었다. 그 시각 태영건설 회장실 강태민은 부친인 강 회장과 함께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었다. 윤성그룹과의 약혼이 공식화되면서 태영건설의 주가가 연일 상한가를 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하하, 태민아. 네가 아주 큰일을 했다. 윤성그룹이 우리 사돈이 되다니. 이제 우리 태영도 날개를 다는 일만 남았어. 강 회장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강태민 역시 의기양양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이혜운을 정리한 것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했다. 그녀와의 결혼은 태영건설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을 테니까. 바로 그때 비서가 다급한 표정으로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회장님, 전무님, 지금 큰일 났습니다. 무슨 소란이야, 좋은 날에. 강 회장이 눈살을 찌푸리며 핀잔을 주었다. 비서는 헐떡이는 숨을 고르며 태블릿 PC를 그들에게 내밀었다.
화면에는 권지혁과 이혜은의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떠 있었다. 아이, 이게 뭐야? 강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강태민은 화면을 보자마자 헛웃음을 터뜨렸다. 김 비서, 요즘 가짜뉴스도 구별 못해. 어디서 이런 말도 안 되는 합성 사진을. 하지만 그의 말은 끝을 맺지 못했다. 기사 출처가 진성그룹 공식 발표라고 명확히 찍혀 있었기 때문이다. 이혜운, 동명이인이 아닐까 하는 마지막 희망도 사진 속 너무나도 익숙한 얼굴 앞에서 산산조각났다. 며칠 전 자신의 앞에서 초라하게 앉아있던 바로 그 여자였다. 말도 안 돼. 강태민의 손에서 샴페인 잔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다. 쨍그랑하는 파여름과 함께 그의 머릿속도 하얗게 비어버렸다. 어떻게, 왜 그깟 평범한 회사원이, 자신이 버린 여자가 감히 권지혁의 아내가 될 수 있단 말인가. 그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발신자는 윤서연이었다. 그는 차마 전화를 받을 용기가 나지 않았다. 한편 윤서연은 자신의 방에서 태블릿 PC를 벽에 집어 던졌다. 액정이 박살났지만 분이 풀리지 않았다. 이혜은, 그게 대체 어떤 년이야? 그녀는 대한민국 사교계의 여왕이었다. 최고의 남자와 결혼하여 모두의 부러움을 사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듣도 보도 못한 여자가, 그것도 강태민이 얼마 전에 찾다는 그 여자가, 자신조차 감히 넘볼 수 없었던 권지혁의 자리를 꿰찼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몸열감을 느꼈다. 마치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강태민, 이 무능한 자식. 모든 분노는 강태민에게로 향했다. 그가 제대로 처신하지 못해서 이런 굴욕적인 상황이 벌어졌다고 생각했다. 윤서연은 당장 며칠 뒤에 있을 진성그룹 주최 VVIP 파티에 가서 그 여자의 진짜 얼굴을 제 눈으로 확인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리고 며칠 후 운명의 파티가 열렸다. 성북동에 위치한 진성가 저택의 연회장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정재계 거물들, 언론사 사주, 톱클래스 연예인들까지. 그들은 모두 새로운 진성그룹의 안주인에 대한 호기심으로 술렁이고 있었다. 연회장 2층, 권지혁과 이혜운은 파티가 시작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혜운은 어깨가 드러나는 짙은 남색의 실크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과하지 않으면서도 우아한 디자인은 그녀의 지적인 분위기를 한껏 살려주었다. 목에는 권지혁이 유니폼이라며 건네준 수십억을 호가하는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별처럼 빛나고 있었다. 지난 며칠간 그녀는 마치 특수요원처럼 훈련을 받았다. 진성가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오늘 파티에 참석하는 주요 인물들의 신상과 관계도까지 전부 외워야 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었지만 혜운은 놀라운 속도로 모든 것을 흡수했다. 이것이 복수를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자 조금도 힘들지 않았다. 긴장됩니까? 권지혁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조금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기억해요. 저들 모두에게 사랑받으려고 애쓸 필요 없어. 그저 당신이 아무나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만 각인시키면 돼. 당신은 이제 내 사람이니까. 그의 말은 여전히 사무적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든든한 힘이 느껴졌다. 잠시 후 집사가 다가와 파티의 시작을 알렸다. 권지혁이 혜운에게 팔을 내밀었다. 혜운은 망설임 없이 그의 팔에 자신의 손을 얹었다. 웅장한 음악과 함께 연회장의 거대한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이 모습을 드러냈다. 순간 시끄럽던 연회장에 정적이 흘렀다. 모든 시선이 계단을 내려오는 두 사람에게로 향했다. 권지혁의 압도적인 존재감과 그 옆에 선 이혜운의 예상을 뛰어넘는 기품에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그녀는 조금도 주눅 들지 않고 오히려
모든 시선을 당당하게 받아내며 권지혁의 보폭에 맞춰 우아하게 계단을 내려왔다.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평범한 집안 출신이라더니 보통 내기가 아니라는 것을 모두가 직감했다. 강태민과 윤서연도 그들 사이에 섞여 있었다. 강태민은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가 없었다. 저 여자가 정말 내가 알던 이혜운이 맞나. 늘 자신의 뒤에서 조용히 웃기만 하던 수수하고 평범했던 여자. 하지만 지금 그의 눈앞에 있는 여자는 마치 여왕 같았다.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 차갑지만 매혹적인 눈빛,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처럼 대하는 권지혁의 태도. 그 모든 것이 강태민의 심장을 비수처럼 찔렀다. 윤서연은 애써 표정을 관리하며 혜운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하지만 아무리 흠을 잡으려 해도 혜운의 모습은 완벽했다. 질투심에 입술을 깨문 그녀는 강태민의 옆구리를 쿡 찔렀다. 인사드리러 가야지. 멍하니 서서 뭐해. 결국 네 사람은 파티장 한가운데서 마주쳤다. 가장 먼저 입을 연 것은 윤서연이었다. 그녀는 교양 있는 척 가장 상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처음 뵙겠습니다. 권지혁 회장님, 그리고 사모님, 윤성그룹 윤서연이라고 합니다. 말씀은 많이 들었어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윤서연 씨. 혜운은 침착하게 그녀의 인사를 받았다. 그녀의 시선은 윤서연의 옆에 뻣뻣하게 굳어있는 강태민에게로 향했다. 강태민 씨도 오셨네요. 약혼 축하드려요.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평온해서 오히려 소름이 돋을 정도였다. 마치 길에서 우연히 만난 옛 동료에게 인사하는 듯한 말투였다. 그 태연함에 강태민은 할 말을 잃었다. 그는 고맙다고 해야 할지,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윤서연이 비꼬는 듯한 말투로 끼어들었다. 어머, 두 분 아는 사이셨어요. 세상 참 좁네요. 혜운 씨,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권 회장님 같은 분을 다 만나시고 비결이라도 있나요? 은근히 혜운이 권지혁을 유혹했다는 뉘앙스를 풍기는 저급한 질문이었다. 주변 사람들이 흥미진진한 눈으로 그들을 쳐다보기 시작했다. 하지만 혜운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윤서연을 바라보았다. 비결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어요. 그저 사람을 보는 안목이 비슷한 사람끼리 끌리는 법이니까요. 제 남편처럼요. 그렇죠. 여보, 그녀는 고개를 돌려 권지혁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권지혁은 혜운의 허리를 부드럽게 감싸 안으며 나직이 대답했다. 물론이지. 진짜 보석을 알아보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그 말은 명백히 강태민을 향한 것이었다. 진짜 보석을 알아보지 못하고 돌멩이처럼 버린 어리석은 남자. 강태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주변에서 낮은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윤서연 역시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완벽한 패배였다. 권지혁은 더 이상 그들에게 시선을 주지 않고 혜운을 데리고 다른 손님들에게로 향했다. 홀로 남겨진 강태민은 주먹을 꽉 쥐었다. 후회, 그의 인생에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감정이 검은 연기처럼 그의 가슴 속에서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놓쳤는지 이제야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다. 자신이 버린 것은 그저 평범한 여자가 아니었다. 그것은 아무도 알아보지 못한 눈부신 다이아몬드 원석이었다. 그리고 그 원석은 이제 다른 남자의 손에서 세상 가장 완벽한 보석으로 세공되어 빛나고 있었다. 그날 밤 파티가 끝나고 저택의 발코니에서 혜운은 홀로 밤바람을 맞고 있었다. 첫 번째 전투는 성공적으로 끝났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여전히 허전했다. 그때 등 뒤로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다. 권지혁이 그녀의 어깨에 쇼를 덮어준 것이었다.
오늘 잘했어. 그의 무심한 칭찬 한마디에 해운은 이상하게도 마음이 놓였다.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화려한 불빛들이 마치 그녀의 새로운 인생을 축복하는 듯 했다.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토끼의 가면 뒤에 숨겨진 발톱, 진성그룹 본사 30층. 전략기획실, 이곳은 진성그룹의 심장이라 불리는 곳이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명문대 출신 엘리트들이 모여 그룹의 미래를 설계하는 곳. 이하은이 수석 애널리스트라는 직함을 달고 처음 출근했을 때 사무실의 모든 공기는 미묘한 경계심과 노골적인 호기심으로 가득 찼다. 회장님 사모님께서 여긴 어쩐 일로? 낙하산도 그냥 낙하산이 아니라 로켓을 타고 오셨네. 얼마나 버티나 한번 보자고. 그녀의 등 뒤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해운은 애써 모른 척했다. 그녀는 이곳에 회장 사모님으로 온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고 빼앗긴 모든 것을 되찾기 위해 온 전사였다. 그녀에게 배정된 자리는 통유리 창가 쪽, 다른 팀원들과는 조금 떨어진 외딴 섬 같은 곳이었다. 명백한 따돌림이었지만 해운은 오히려 그 편이 편하다고 생각했다. 오전 업무가 시작되자마자 권지혁에게서 호출이 왔다. 회장실은 그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는 공간이었다. 불필요한 장식 하나 없이 거대하고 미니멀했으며 권위적이었다.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통창 앞에 선 그는 그림자 속에 서 있는 지배자처럼 보였다. CEO 출근 소감이 어떻습니까? 그는 의례적인 안부 인사조차 건네지 않았다. 좋습니다. 집중하기 좋은 환경인 것 같습니다. 해운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권지혁은 책상 위에 있던 두꺼운 서류철 하나를 그녀에게 건넸다. 파인리지 리조트 개발 사업입니다. 태영건설과 우리 그룹이 합작으로 진행하는 프로젝트죠. 강태민의 이름이 나오자 해운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지만 그녀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과 재무 건전성을 검토해서 문제점과 미래 가치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세요. 기한은 일주일 주겠습니다. 그의 말투는 마치 그녀의 능력을 시험해보겠다는 듯 차갑고 건조했다. 해운은 아무 말 없이 서류철을 받아들었다. 그것은 전쟁터로 나가는 장수에게 임금이 하사하는 칼과도 같았다. 자신의 자리로 돌아온 해운은 곧바로 자료 검토에 들어갔다. 전략기획실 팀장은 어려운 점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라고 말했지만 그의 눈에는 네가 뭘 할 수 있겠어 라는 비웃음이 서려 있었다. 해운은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와 재무제표, 계약서들을 하나씩 파고들기 시작했다. 겉으로 보기에 파인리지 리조트 사업은 완벽 그 자체였다. 예상 수익률은 업계 평균을 훨씬 웃돌았고 태영건설이 제출한 보고서는 한치의 오차도 없어 보였다. 하지만 해운은 수년간 재무 분석가로 일하며 생긴 직감으로 이 완벽함 속에 무언가 더러운 것이 숨겨져 있음을 느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이 무심코 지나쳤을 사소한 숫자들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첫째, 건설 자재비가 시장 평균가보다 미세하게 하지만 지속적으로 높게 책정되어 있었다. 둘째, 프로젝트의 주요 하청업체 중 한 곳인 대성개발이라는 회사가 이상했다. 설립된 지 불과 6개월밖에 안 된 신생 회사인데도 수십억 원에 달하는 계약을 따낸 것이었다. 해운은 기업정보 시스템을 통해 대성개발의 주소를 검색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강남의 허름한 오피스텔 건물. 이미 다른 업체가 사용 중인 유령 주소였다.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명백한 범죄의 흔적이었다. 해운은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거대한 부패의 악취를 맡을 수 있었다. 리조트 부지 매입 과정 역시
여러 개의 페이퍼 컴퍼니를 거치면서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부풀려져 있었다. 마치 누군가가 교묘하게 사업비를 빼돌리고 있는 거대한 사기극의 설계도를 보는 듯했다. 밤이 깊어졌다. 화려한 야경을 자랑하는 진성그룹 빌딩. 30층 전략기획실에는 해운만이 홀로 남아 있었다. 모두가 퇴근한 사무실에서 그녀는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추기 위해 유령 회사인 대성개발의 법인 등기부 등본을 다시 한번 훑어보고 있었다. 대표이사의 이름은 박성호. 처음 보는 이름이었다. 포기할까 하는 생각이 들 때쯤 그녀는 무심코 태영건설의 이사회 임원 명단과 박성호라는 이름을 함께 검색 엔진에 넣어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찾아냈다. 한 지방 신문의 작은 부고 기사였다. 태영건설 박상진 이사장인상, 그리고 그 아래 유가족 명단에 적힌 이름, 박상진 이사의 아내, 그리고 그녀의 남동생 박성호.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박상진 이사는 강태민의 아버지인 강 회장의 오른팔로 알려진 인물이었다. 유령 회사의 대표가 바로 그의 처남이었던 것이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이것은 태영건설의 핵심 임원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거대한 횡령 사건이었다. 그들은 진성그룹의 투자금을 자신들의 주머니로 빼돌리고 있었던 것이다. 해우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다. 그녀는 강태민의 오만하고 부주의한 성격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분명 이 완벽해 보이는 사기극을 설계하고 그 뒤에 숨어 비웃고 있을 터였다. 그는 그녀가 그저 평범한 격리 직원인 줄로만 알았지. 이런 치밀한 재무 비리를 파헤칠 능력이 있다는 것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네가 나를 무시한 대가야. 강태민. 다음 날 해우는 밤새 정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보고서는 단순히 문제점을 나열하는 수준이 아니었다. 횡령의 전체적인 구조, 관련된 인물들의 관계도, 자금의 흐름을 명확하게 도식화했고, 심지어 이 사실을 외부에 터뜨렸을 때 태영건설의 주계에 미칠 영향과 이를 역이용하여 진성그룹이 취할 수 있는 전략적 대응 방안까지 제시했다. 그것은 한편의 완벽한 전쟁 시나리오였다. 일주일의 기한이 차해되기도 전인 닷새째 되던 날 오후, 해우는 완성된 보고서를 들고 회장실로 향했다. 권지혁은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해운이 아무 말 없이 책상 위에 보고서를 올려놓자 그는 잠시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읽을 수 없었다. 벌써 다 끝냈습니까? 네, 아마 생각하셨던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점을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해운은 그 말만 남기고 돌아서려 했다. 자신의 역할은 여기까지였다. 판단과 결정은 이제 권지혁의 몫이었다. 그녀가 막 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등 뒤에서 그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하은 씨. 해우는 걸음을 멈추고 돌아보았다. 권지혁은 보고서의 첫 장을 막 넘기고 있었다. 그의 입가에 처음으로 아주 희미하지만 명백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것은 만족감과 흥미로움이 뒤섞인 맹수가 먹잇감을 앞에 두고 짓는 그런 미소였다. 내 안목이 틀리지 않았군. 그 한마디에 해우는 지난 며칠간의 피로가 모두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비로소 이 남자에게 인정을 받았다. 이제 복수의 칼자루는 그녀의 손을 떠나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한 남자의 손에 쥐어졌다. 태영건설을 향한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첫 번째 방역. 이혜은이 보고서를 제출한 후 며칠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권지혁은 그 일에 대해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고 회사는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히 돌아갔다. 해운은 폭풍 전의 고요함 속에서 초조하게 때를 기다렸다. 한편 강태민은 축제 분위기에 젖어 있었다. 진성그룹과의 합작 프로젝트인 파인 리지 리조트의 최종 승인을 위한 공동이사회가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었다. 이 계약만 성사되면 태영건설은 막대한 이익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그의 입지 또한 아버지의 뒤를 이을 후계자로서 굳건해질 터였다. 이하운, 그 여자 요즘 뭐한대? 진성그룹 구석에 책상 하나 차지하고 앉아서 서류나 뒤적이고 있나? 그는 약혼녀 윤서연 앞에서 보란듯이 해운을 비웃었다. 전략기획실이라니. 가당치도 않지. 권지혁도 취향이 참 독특해. 며칠 다니다가 힘들다고 울면서 뛰쳐나올걸. 윤서연은 그의 말에 웃으며 맞장구를 쳤지만 마음속으론 왠지 모를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다. 그 파티에서 봤던 이혜운의 눈빛은 쉽게 무너질 사람의 그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운명의 이사회 날이 밝았다. 진성그룹의 최상층에 위치한 대회의실은 냉랭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한쪽에는 강태민과 그에 붙인 강만호 회장을 필두로 한 태영건설 임원들이, 다른 한쪽에는 권지혁을 중심으로 한 진성그룹의 핵심 이사들이 앉아 있었다. 태영 측은 자신감에 찬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진성 측은 약속이라도 한 듯 무표정으로 일관했다. 회의 시작 직전 회의실 문이 다시 열리고 권지혁이 들어섰다. 그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오는 사람을 본 순간 강태민과 강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혜운이었다. 단정한 비즈니스 슈트 차림의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당당한 커리어우먼의 모습이었다. 권 회장, 여긴 이사회가 열리는 곳이지. 부부 동반 사교 모임이 아니지 않소. 강 회장이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다. 다른 임원들도 의아한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권지혁은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자신의 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제 아내를 소개해드리죠. 전략기획실 수석 애널리스트이자 개인 자격으로 진성그룹의 주요 주주이기도 한 이혜운 씨입니다. 오늘 안건의 주요 검토자로서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주주 강태민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권지혁이 그녀에게 자신의 주식 일부를 증여했다는 의미였다. 그는 해운을 단순한 계약 아내가 아닌 진짜 파트너로 대하고 있었다. 강태민의 심장이 불길하게 내려앉았다. 회의가 시작되고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인 강태민이 프레젠테이션을 위해 앞으로 나섰다. 그는 화려한 그래픽과 자신감 넘치는 말투로 프로젝트의 청사진을 펼쳐 보였다. 막대한 예상 수익과 장밋빛 미래. 그는 자신이 설계한 완벽한 사기극에 스스로 도취되어 해운이 자신을 어떤 눈으로 보고 있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발표 중간 그는 마치 넌 이런 세계는 절대 이해 못할 거야 라고 말하는 듯한 경멸적인 시선을 해운에게 흘리듯 던지기까지 했다. 이상으로 파인 리지 리조트 사업의 최종 승인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 사업은 진성그룹과 태영건설 모두에게 역사적인 성공을 안겨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강태민의 발표가 끝나자 태영 측 이사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강만호 회장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최종 서명을 위해 펜을 들려고 했다. 바로 그때였다. 질문 있습니다. 얼음처럼 차갑고 맑은 목소리가 회의실의 모든 소음을 잠재웠다. 모두의 시선이 목소리의 주인 이혜운에게로 향했다. 권지혁이 그녀에게 말없이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혜운은 자리에서 일어나 감정 없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강태민 전무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간단한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프로젝트의 주요 하청업체인 대성개발의 선정 과정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공개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지요? 강태민은 순간 당황했다. 대성개발은 횡령을 위한 페이퍼 컴퍼니의 이름이었다. 그는 이런 세부적인 사항을 누군가 질문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건 업무 효율성을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대성개발은 신생업체지만 기술력과 잠재력이 뛰어난 곳으로 그가 말을 더듬거리자 해운은 기다렸다는 듯 다음 질문을 던졌다. 그렇군요. 그럼 리조트 부지 매입 비용이 세 개의 유령 회사를 거치면서 불과 3개월 만에 20%나 상승한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토지 거래 내역서를 보면 최종 매도자는 태영건설 박상진 이사님의 처남인 박성호 씨로 되어 있던데요. 무슨 소리야? 강태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해운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회의실의 대형 스크린으로 자신이 준비해온 파일을 전송했다. 지금부터는 제가 설명해드리죠. 스크린에는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힌 관계도와 자금 흐름도가 나타났다. 유령 회사의 이름들, 차명 계좌 번호, 그리고 그 돈이 최종적으로 태영건설의 비자금 계좌로 흘러 들어가는 과정이 적나라하게 펼쳐졌다. 해운은 마치 유능한 교수가 강의를 하듯 침착하고 논리적으로 그들의 범죄 행각을 하나하나 폭로했다. 결론적으로 태영건설은 지난 1년간 파인리지 프로젝트에 사업비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진성그룹의 투자금 약 500억 원을 횡령했습니다. 회의실은 충격으로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진성그룹 이사들은 분노에 찬 눈으로 태영 측을 쏘아보았고 비리에 가담하지 않았던 태영건설의 다른 임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따위 날조된 자료를 가지고 감히 어디서 행패야. 궁지에 몰린 강만호 회장이 벌떡 일어나 고함을 쳤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해운이 제시한 증거는 너무나도 명백하고 구체적이었다. 강태민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오직 해운만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자신이 바보 같고 세상 물정 모른다고 무시했던 여자, 자신의 발치에 있어야 할 그 여자가 지금 자신을 가장 깊은 지옥으로 밀어넣고 있었다. 그녀의 차가운 눈빛 속에서 그는 자신의 비참한 미래를 보았다. 절대적인 굴욕감과 뒤늦은 공포가 그의 온몸을 덮쳤다. 그때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던 권지혁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죽음처럼 차갑고 조용했지만 회의실 전체를 지배했다. 오늘부로 파인리지 리조트 프로젝트를 전면 중단합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선언했다. 또한 태영건설에 대한 특별감사를 즉시 실시하고 진성그룹 법무팀은 이 사기 및 횡령 사건에 관련된 모든 인물에 대해 형사고소를 진행할 겁니다. 그것은 사형 선고였다. 회의는 아수라장이 되어 끝이 났다. 강만호 회장과 강태민은 성난 임원들과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다. 해운과 권지혁은 그 혼란을 뒤로하고 조용히 회의실을 빠져나왔다. 긴 복도를 걷는 동안 해운은 긴장이 풀리면서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다. 권지혁이 그 모습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걸음을 멈추지 않은 채 나지막이 말했다. 끝났어. 그 짧은 한마디. 해운은 떨림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첫 번째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이것은 거대한 전쟁의 서막에 불과했다. 그녀의 눈이 더욱 차갑고 단단하게 빛났다. 녹기 시작하는 빙하, 이사회 사건 이후 진성그룹 내에서 이해운의 위상은 하루아침에 달라졌다. 그녀를 회장님의 낙하산이라며 수군거리던 직원들은 이제 복도에서 그녀와 마주치면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경계와 질투의 눈빛은 경애와 존경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자신의 능력으로 그룹을 위기에서 구해낸 이해운 수석으로 인정받기 시작했다. 변화는 회사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었다. 계약으로 묶인 두 사람, 해운과 권지혁 사이에 얼음장 같던 공기에도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업무적인 존중이 조금씩 사적인 영역으로 스며들고 있었다. 태영건설에 대한 특별감사가 시작되면서
혜우는 매일같이 야근을 해야 했다. 그날도 그녀는 방대한 감사 자료에 파묻혀 있다가 자신도 모르게 책상에 엎드려 잠이 들었다. 얼마나 잤을까? 어깨에 느껴지는 묵직한 온기에 그녀는 희미하게 정신이 들었다. 눈을 떠보니 자신의 어깨에는 남성용 재킷이 덮여 있었다. 권지혁의 것이었다. 은은한 샌다루드 향이 그의 존재를 말해주고 있었다. 그는 언제 왔다가 간 걸까? 혜우는 재킷을 가만히 어루만졌다. 늘 차갑기만 했던 그에게서 이런 면을 보게 될 줄은 몰랐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그의 서재를 찾아가 깨끗하게 드라이클리닝한 재킷을 돌려주었다.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따뜻하게 잘 잤습니다. 신경 쓰지 마. 감기라도 걸리면. 내 스케줄에 차질이 생기니까. 그는 여전히 무심한 말투였지만 혜우는 그 말 속에 숨겨진 서툰 배려를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저도 모르게 작게 미소 지었다. 그날 저녁, 진성과 저택의 거대한 다이닝룸. 언제나처럼 두 사람은 말없이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 침묵을 먼저 깬 것은 권지혁이었다. 대학에서 재무학을 전공했다고 들었소. 업무와는 전혀 상관없는 지극히 개인적인 질문이었다. 혜우는 조금 놀라며 포크를 내려놓았다. 네, 숫자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 점이 좋았습니다. 모든 것에는 명확한 원인과 결과가 있으니까요. 강태민은 당신의 그런 재능을 알고 있었나? 아니요. 혜우는 씁쓸하게 대답했다. 그 사람은 제가 똑똑한 여자인 걸 싫어했어요. 그저 자신의 옆에서 예쁘게 웃어주기만 하는 인형을 원했죠. 그래서 저도 제 발톱을 숨기고 순한 토끼인 척 연기하며 살았습니다. 사랑이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주 섞인 감정이 묻어났다. 권지혁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는 그저 깊이를 알 수 없는 눈으로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 눈빛은 동정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녀의 어리석었던 과거와 그것을 딛고 일어선 현재를 모두 이해한다는 듯한 기묘한 공감대에 가까웠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저녁 식사에는 조금씩 대화가 늘어갔다. 경제 현안에 대한 토론을 하기도 하고 가끔은 취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혜우는 그가 냉철한 사업가일 뿐만 아니라 클래식 음악과 고미술에 대한 조예가 깊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권지혁은 그녀가 단순히 재무 분석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와 철학에도 상당한 식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워했다. 그들은 서로가 단순한 계약 파트너가 아닌 지적으로 대화가 통하는 한 명의 인간이라는 것을 깨달아 가고 있었다. 혜운과 지혁의 빙하가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을 때 강태민의 세계는 정반대로 산산조각나며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태영건설은 끝없는 나락으로 추락했다. 진성그룹의 고소로 검찰 조사가 시작되었고 언론은 연일 그들의 비리를 대서특필했다. 주가는 폭락했고 협력사들은 줄줄이 계약을 파기했다. 충격을 이기지 못한 강만호 회장은 스트레스로 쓰러져 병원 신세를 져야 했다. 모든 책임과 비난은 하루아침에 회사를 떠맡게 된 강태민에게 쏟아졌다. 그는 위기를 수습하기 위해 동분서주했지만 모든 것이 역부족이었다. 그에게는 권지혁처럼 위기를 돌파할 능력도 이혜운처럼 문제의 핵심을 꿰뚫어 볼 지혜도 없었다. 설상가상으로 그의 유일한 버팀목이라 믿었던 윤서연과의 관계마저 최악으로 치달았다.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제대로 된 여자 하나 간수 못해서 우리 집안까지 망신시키고 있어. 윤서연은 더 이상 상냥한 약혼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매일같이 히스테리를 부리며 강태민의 무능함을 비난했다. 권지혁 좀 봐. 그는 자기 여자를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빛나게 해주는지. 그런데 당신은 당신이 버린 여자한테 뒤통수나 맞고. 꼴이 이게 뭐야. 닥쳐. 강태민은 소리를 질렀지만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폐부를 찌르는 아픈 진실이라는 것을 스스로도 알고 있었다. 그의 완벽했던 세계가 무너지자 강태민의 마음속에서는 이혜운에 대한 생각이 독처럼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분노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감정은 지독한 후회와 병적인 집착으로 변해갔다. 그는 밤마다 술에 취해 인터넷으로 그녀의 기사를 검색했다. 재계의 신데렐라, 이혜운 수석, 지성과 미모를 겸비한 진성그룹의 새로운 브레인. 기사마다 그녀를 칭송하는 댓글들이 달려 있었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알던 순종적이고 조용했던 이혜운은 오직 자신을 위해 만들어진 가짜 모습이었다는 것을, 그녀의 진짜 모습은 저렇게 당당하고 지적이며 눈부시게 빛나는 여자였다는 것을, 그가 쓰레기처럼 버린 것이 실은 세상에 다시 없을 보석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는 미칠 것 같은 고통에 사로잡혔다. 후에는 그의 영혼을 갉아먹는 벌레가 되었다. 어느 늦은 밤, 진성가 저택의 고요한 서재, 권지혁은 LP판으로 브람스의 교향곡을 듣고 있었다. 혜운은 잠들기 전 책을 읽기 위해 우연히 서재에 들렀다가 음악에 깊이 잠겨있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의 옆 얼굴에는 늘 갑옷처럼 두르고 있던 냉철함 대신 깊은 슬픔과 외로움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마치 길을 잃은 소년 같은 모습이었다. 혜운은 조용히 발걸음을 돌리려 했다. 그의 사적인 공간을 침범하고 싶지 않았다. 그때 나직한 그의 목소리가 그녀를 붙잡았다. 어머니가 즐겨 들으시던 곡이요. 그는 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제가 어릴 때 사고로 돌아가셨지. 그 후로 아버지는 저를 후계자로만 대하셨소. 단 한 번도 아들로 봐주신 적이 없었지. 혜운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그의 옆으로 다가가 말없이 음악을 함께 들었다. 어떤 위로의 말도 필요하지 않았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큰 위로가 된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음악이 끝나고 서재에는 고요함이 내려앉았다. 그 고요함은 더 이상 어색하거나 불편하지 않았다. 서로의 상처와 외로움을 어렴풋이 감지한 두 사람 사이에 계약서에는 없는 기묘한 유대감이 조용히 싹트고 있었다. 같은 시각, 텅 비고 차가운 강태민의 펜트하우스에서는 술병이 뒹굴고 있었다. 그는 망가진 눈으로 휴대폰 화면 속 공식 석상에서 권지혁과 함께 웃고 있는 이혜운의 사진을 보고 또 보고 있었다. 그의 입에서는 의미 없는 중얼거림이 새어나왔다. 혜운아, 내가 잘못했어. 돌아와.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그 누구에게도 닿지 못하고 공허한 어둠 속으로 흩어질 뿐이었다. 궁지에 몰린 자의 함정. 강태민은 모든 것을 잃었다. 아버지는 병상에 누워 의식조차 없었고 태영건설은 파산 직전의 상태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당했다. 윤서연은 그에게 경멸의 말과 함께 파혼을 통보하고 떠나버렸다. 재계의 황태자에서 그는 하루아침에 모두의 비웃음거리로 전락했다. 지하실보다 더 깊은 절망 속에서 그의 이성은 마비되었다. 남은 것은 오직 두 가지 감정뿐이었다. 모든 것을 앗아간 이혜운과 권지혁에 대한 증오, 그리고 되돌릴 수 없는 과거에 대한 지독한 후회. 이 감정들은 독이 되어 그의 영혼을 잠식했고 마침내 그를 위험한 도박으로 이끌었다. 그는 은밀하게 한 남자를 만났다. 혜성캐피탈의 오영국 회장, M&A 시장의 하이에나로 불리는 악명 높은 기업 사냥꾼이었다. 그는 오래전부터 진성그룹을 호시탐탐 노려왔지만 권지혁의 철옹성 같은 방어에 번번이 실패한 경험이 있었다. 강남의 한적한 룸살롱, 가장 깊숙한 방에서 두 남자가 마주 앉았다. 그래서 강 전무가 나한테 가져올 수 있는 게 뭐지? 오영국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그는 이미 몰락한 강태민에게는 관심이 없었다. 오직 진성그룹을 무너뜨릴
미끼로서의 가치만을 보고 있었다. 정보입니다. 강태민의 눈이 광적으로 번뜩였다. 태영건설은 수십 년간 진성그룹의 주요 파트너였습니다. 저는 그들이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내부 정보, 약점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권지혁의 가장 큰 약점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게 뭔데? 그의 아내 이혜은입니다. 강태민은 오영국에게 자신의 계획을 털어놓았다. 그것은 두 갈래로 진행되는 지독히도 악랄한 계획이었다. 첫 번째는 금융공격이었다. 오영국의 자본력을 이용해 대규모로 진성그룹의 주식을 공매도 하고 동시에 증권계 진성그룹의 회계 부정, 해외 사업 위기설 같은 악성 루머를 퍼뜨려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것이었다. 주가를 폭락시켜 권지혁을 흔들고 그 틈을 타 경영권을 위협하겠다는 속셈이었다. 두 번째는 개인적인 공격, 바로 이혜훈을 향한 것이었다. 그 여자를 무너뜨려야 합니다. 대중들 앞에서 그녀를 매니플러티브 골디거로 만들어야 합니다. 권지혁의 판단력이 흐려졌다는 것을, 여자에게 속아 회사를 위기에 빠뜨린 무능한 총수라는 이미지를 씌워야 합니다. 강태민의 목소리에는 병적인 집착이 서려 있었다. 그는 사설 탐정을 고용해 이혜훈의 뒤를 캐고 과거를 날조해서라도 스캔들을 터뜨릴 계획이었다. 오영국은 그의 계획을 듣고 만족스러운 웃음을 지었다. 완벽한 계획이었다. 그는 강태민의 복수심을 이용해 자신의 오랜 수권을 이룰 수 있을 터였다. 두 남자의 위험한 동맹은 그렇게 맺어졌다. 며칠 후 함정은 조용히 작동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증권가의 익명 게시판에 작은 글이 올라왔다. 진성그룹 해외 자회사 실적,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뒤이어 삼류 인터넷 언론사에서 그 루머를 받아쓰기 시작했다. 진성그룹, 수조 원대 해외 손실 숨겼나? 그리고 마침내 메이저 언론까지 가세하며 루머는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다. 동시에 주식시장에서는 혜성캐피탈에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였다. 수천억 원대의 공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오자 진성그룹의 주가는 맥없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개미 투자자들은 공포에 질려 주식을 내던지기 시작했고 주가의 하락세는 더욱 가팔라졌다. 진성그룹은 비상사태에 돌입했다. 전략기획실과 홍보팀은 쏟아지는 루머를 해명하고 주가를 방어하기 위해 24시간 풀가동 체제에 들어갔다. 폭풍의 한가운데서 권지혁은 흔들림 없이 상황을 지휘했지만 사태는 생각보다 심각했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시장의 변동성이 아니라 명백한 의도를 가진 세력의 공격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리고 가장 비열한 공격이 이혜훈을 향해 시작되었다. 파파라치들이 24시간 그녀를 따라다녔고 한 타블로이드 신문 한 면에는 그녀의 사진과 함께 충격적인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진성그룹 안주인 이혜훈, 권 회장과 결혼 직전까지 다른 남성과 미로해. 기사에는 그녀가 대학 시절 남자 동기와 식사를 하는 지극히 평범한 사진이 마치 불륜의 증거인 양 실려 있었다. 악의적으로 편집된 명백한 거짓이었다. 하지만 대중들은 진실에 관심이 없었다. 기사는 온라인을 통해 급속도로 퍼져나갔고 그녀에게는 꽃뱀, 신분 상승을 위해 남자를 이용하는 여자라는 끔찍한 꼬리표가 붙었다. 익명의 네티즌들이 퍼붓는 악성 댓글과 저주가 그녀의 SNS와 기사 댓글 창을 뒤덮었다. 해우는 충격에 휩싸였다. 자신에 대한 대중의 분노는 생각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폭력적이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공포를 느꼈다. 하지만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다. 그녀는 이 모든 공격의 배후에 강태민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자신을 무너뜨려 결국 권지혁에게 상처를 입히려는 그의 비열한 수법이었다. 분노가 공포를 집어삼켰다.
그녀는 더 이상 이 싸움이 개인적인 복수가 아님을 깨달았다. 이것은 진성그룹의 생존과 자신과 권지혁의 명예를 건 전면전이었다. 그녀는 개인적인 고통을 잠시 묻어두고 냉철한 분석가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주식시장의 데이터를 분석하며 이번 공매도 공격의 패턴과 규모가 혜성캐피탈의 방식과 일치한다는 점을 발견해냈다. 또한 루머가 퍼져나가는 경로와 방식을 추적하며 그 배후에 전문적인 여론조작 세력이 개입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그날 밤 회장실 권지혁은 거대한 모니터에 펼쳐진 붉은색의 주가 그래프를 말없이 응시하고 있었다. 도시의 야경이 발 아래에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무거웠다. 그때 혜운이 정리된 보고서를 들고 그의 사무실로 들어왔다. 이번 사태의 배후는 혜성캐피탈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손을 잡은 건 강태민일 겁니다. 그녀는 자신이 분석한 자료들을 브리핑하기 시작했다. 공매도 전략의 허점, 루머의 진원지, 그리고 그들의 최종 목표까지. 그녀의 분석은 이미 같은 결론에 도달해 있던 권지혁의 생각과 정확히 일치했다. 권지혁은 브리핑을 듣는 내내 그녀의 얼굴에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개인적인 스캔들로 만신창이가 되었을 텐데도 그녀의 눈빛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 속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서려 있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를 향한 신뢰와 존경, 그리고 연민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브리핑이 끝나고 사무실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미안하군. 권지혁이 처음으로 사적인 감정이 담긴 말을 꺼냈다. 나 때문에 당신까지 이런 끔찍한 일에 휘말리게 만들었어. 사과하실 필요 없습니다. 혜운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이건 더 이상 회장님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에요. 저들의 목표는 진성그룹, 그리고 우리 두 사람 모두니까요. 이제 저도 싸울 겁니다. 제 방식으로. 그녀의 말에 권지혁은 딱딱하게 굳어있던 얼굴 근육을 풀고 희미하게 웃었다. 두 사람 사이에 존재하던 마지막 비즈니스적인 거리감이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개인적인 위기와 회사의 위기는 역설적으로 그들을 계약 파트너가 아닌 운명을 함께하는 진정한 동맹으로 묶어주었다. 좋아. 저들이 그런 식으로 나온다면. 권지혁이 붉게 물든 모니터를 보며 나직이 말했다. 우리는 저들의 상상을 뛰어넘는 더 좋은 계획을 세워야겠지.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이제 방역의 시간이었다. 거래소의 폭풍 후 전쟁은 시작되었다. 진성그룹의 전략기획실은 거대한 야전 사령부로 변했다. 수십 개의 모니터에는 주가 그래프와 뉴스피드, 데이터 분석 자료들이 쉴 새 없이 흘러갔고 직원들은 쏟아지는 위기 상황에 대응하느라 잠시도 쉴 틈이 없었다. 그 혼돈의 중심에 권지혁과 이혜운이 있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회장님 주가 방어를 위해 자사주 매입을 시작해야 합니다. 악성 루머에 대한 반박 기사를 지금 당장 내보내야 합니다. 임원들은 빗발치는 위기 속에서 저마다의 해결책을 외쳤다. 하지만 권지혁은 굳건했다. 그는 모니터 앞에 서서 혜운이 밤새 설계한 방역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것은 평범한 방어 전략이 아니었다. 적의 공격을 역이용하여 목을 들여 조여버리는 대담하고 위험한 계획이었다. 혜운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놀랍도록 차분했다. 아직 때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섣불리 움직이면 적들은 더 큰 자본을 투입해서 우리를 압박할 겁니다. 그들의 탐욕이 극에 달할 때까지 그들이 가진 모든 패를 다 쓰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녀의 계획은 3단계로 이루어져 있었다. 1단계, 적의 공격 흡수. 의도적으로 주가 하락을 방치하여 적들을 방심하게 만든다. 그들이 승리를 확신하고 더 많은 자금을 공매돼 쏟아붓게 유도하는 것이다. 2단계 정보 역습,
주가가 바닥을 치는 동안 법무팀과 홍보팀은 물밑에서 움직인다. 해운에 대한 스캔들을 완벽한 증거로 반박하고 루머의 진원지인 타블로이드 신문사에 천문학적인 규모의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한다. 동시에 진성그룹의 재무 건전성에 대한 의혹을 한 방에 잠재울 세계 최고 회계법인의 특별 감사 보고서를 비밀리에 준비한다. 3단계 숏 스퀴즈, 숏 스퀴즈 모든 준비가 끝났을 때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진실을 폭로함과 동시에 회사의 비상 유보 자금을 총동원하여 대규모 자사주 매입을 단행한다. 폭락했던 주가는 폭등할 것이고 공매도 세력은 천문학적인 손실을 메우기 위해 비싼 가격에 주식을 되사야만 하는 지옥에 빠지게 된다. 그것은 회사의 명운을 건 도박이었다. 임원들은 너무 위험하다며 반대했지만 권지혁은 해운의 계획에 전적인 신뢰를 보냈다. 이해운 수석의 계획대로 진행합니다. 모두 자신의 위치에서 맡은 바 임무를 완수하도록 회장의 결정에 진성그룹은 거대한 톱니바퀴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며칠간 진성그룹의 주가는 그야말로 지옥으로 곤두박질 쳤다. 언론은 진성신화의 몰락이라며 연일 부정적인 기사를 쏟아냈다. 해성캐피탈의 오영국 회장과 강태민은 샴페인을 터뜨렸다. 그들의 모니터에는 수천억 원에 달하는 예상 수익이 찍혀 있었다. 꼴 좋군. 권지영 내 발 아래 무릎 꿇을 날이 머지않았어. 오영국은 탐욕스러운 웃음을 터뜨렸다. 강태민 역시 미친 사람처럼 웃었다. 그는 이해운이 지금쯤 쏟아지는 비난 속에서 울고 있으리라 상상하며 쾌감을 느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의 날이 밝았다. 진성그룹의 긴급 기자회견이 예고되었다. 회견장은 수백 명의 기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모두가 권지혁의 항복 선언이나 그의 아내와의 이혼 발표 같은 자극적인 뉴스를 기대하고 있었다. 권지혁과 함께 단상에 오른 것은 이해운이었다. 엄청난 플래시 세례 속에서도 그녀의 표정은 담담했다. 희생자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녀는 마이크 앞에 서서 자신을 둘러싼 스캔들에 대해 먼저 입을 열었다. 이 사진은 3년 전 제가 대학 동기들과 함께한 스터디 모임 후의 사진입니다. 스크린에는 문제의 사진과 함께 원본 사진이 공개되었다. 여러 명의 동기들이 함께 웃고 있는 평범한 사진이었다. 사진 속 제 옆의 남성은 현재 변호사로 일하고 있으며 두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그의 동의를 얻어 당시 함께했던 동기들의 사실 확인서와 악의적인 기사를 보도한 언론사에 대한 고소장을 공개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감정에 호소하지 않았다. 오직 냉철한 사실과 명백한 증거만을 제시할 뿐이었다. 기자회견장은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다. 그녀의 발표가 끝나자 권지혁이 마이크를 이어받았다. 제 아내에 대한 부당한 인격 살인에 대해서는 진성그룹의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그것은 아내를 향한 공개적인 절대적 보호 선언이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기자들을 둘러보며 말을 이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 떠도는 우리 그룹의 재무위기설에 대해서도 이 자리에서 명백히 밝히겠습니다. 스크린이 바뀌고 세계적인 회계법인 PwC의 로고가 나타났다. 이것은 PwC가 지난 일주일간 극비리에 진행한 진성그룹의 재무 상태에 대한 특별감사 보고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진성그룹의 재무 건전성은 창사 이래 최고 수준이며 모든 루머는 완벽한 허위 사실입니다. 마지막 결정타였다. 또한 진성그룹 이사회는 오늘부로 1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결정했음을 발표합니다. 기자회견이 생중계되는 순간 주식시장은 거대한 폭풍에 휩싸였다. 해성캐피탈의 트레이딩 룸, 오영국과 강태민은 자신들의 눈을 의심했다.
방금 전까지 하한가를 기록하던 진성그룹의 주식이 수직으로 솟구치기 시작했다. 마치 미사일처럼. 이게 무슨 일이야, 사? 사들여, 빨리 주식을 사들여서 손실을 막아. 오영국의 고함에 트레이더들이 미친 듯이 매수 버튼을 눌렀지만 소용없었다. 주가는 매수할 틈도 없이 폭등하고 있었다. 그들이 벌어들였던 수천억의 수익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모니터에는 끝을 알 수 없는 손실액이 붉은색으로 찍혀 올라갔다. 그들이 파놓은 함정에 그들 스스로가 빠져버린 완벽한 숏 스퀴즈였다. 강태민은 모니터를 부수며 절규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 복수는커녕 이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빚더미에 앉게 된 것이다. 이성을 잃은 그는 미친 듯이 해성캐피탈을 뛰쳐나가 진성그룹 본사로 향했다. 이해운 나와 이 악마 같은 년 당장 나와. 그는 빌딩 앞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보안 요원들에게 가로막혀 끌려나갈 뿐이었다. 회장실 창가에서 해운은 그 광경을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한때 자신이 사랑했던 남자의 비참한 마지막 모습이었다. 그녀의 눈에는 승리감 대신 차가운 연민만이 스쳐 지나갔다. 그날 오후 주식시장이 마감되었다. 진성그룹의 주가는 공격받기 이전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장을 마감했다. 고요해진 사령부에서 지친 직원들이 환호성을 터뜨리기 시작했다. 권지혁과 이해운은 나란히 서서 온통 파란색 상승으로 물든 모니터를 보고 있었다. 폭풍은 지나갔다. 그들은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더 강해져서 돌아왔다. 권지혁은 말없이 해운을 바라보았다. 회장과 직원의 눈빛이 아니었다. 생사를 함께한 전후, 그리고 그 이상의 감정이 담긴 깊은 눈빛이었다. 한 제국의 몰락, 숏 스퀴즈 작전이 성공한 다음 날, 대한민국 금융시장은 천지개벽을 맞았다. 해성캐피탈은 하루아침에 파산했다. 희대의 기업 사냥꾼 오영국 회장은 해외로 도피하려다 공항에서 긴급 체포되었다. 모든 언론은 진성그룹의 극적인 승리와 그 중심에 서 있던 천재 전략가 이해운의 이야기를 대서특필했다. 그녀는 더 이상 재벌가의 신데렐라가 아니었다. 자신의 머리와 담력으로 거대한 악의 세력을 무너뜨린 전쟁 영웅으로 칭송받았다. 그리고 심판의 칼날은 마침내 강태민과 그의 가문을 향했다. 진성그룹이 제공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한 검찰은 태영건설을 정역 압수수색했다. 횡령, 주가 조작, 배임. 강태민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저항 한번 못해보고 차가운 수갑을 차야 했다. 병상에 누워있던 강만호 회장 역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어 퇴원과 동시에 구치소로 향할 운명에 처해졌다. 수십 년간 재계의 한 축을 담당했던 태영건설이라는 제국은 그렇게 허무하게 역사의 뒤양일로 사라지고 있었다. 개인적인 파멸도 뒤따랐다. 윤서연의 집안은 가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발빠르게 강씨 일가와 선을 그었다. 윤서연은 직접 구치소로 강태민을 찾아왔다. 하지만 그녀의 손에는 위로의 선물이 아닌 싸늘하게 식은 약혼 반지가 들려 있었다. 꼴존해, 강태민, 이게 당신의 진짜 실력이었어. 그녀는 경멸의 눈빛으로 그를 쏘아보며 면회실 유리창에 반지를 던지듯 내려놓았다.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야. 내 인생에 당신 같은 실패자는 필요 없으니까. 그녀가 떠나고 강태민은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 차가운 취조실, 희미한 전등 불빛 아래 강태민은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검사의 날카로운 신문도 그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지옥 같은 후회로 가득 차 과거의 시간들을 미친 듯이 되감고 있었다. 그의 눈앞에 이해운의 모습이 아른거렸다. 지금의 차갑고 강한 모습이 아니었다. 3년 전
처음 만났을 때 수줍게 웃던 그녀. 어려운 사업 계획서 때문에 쩔쩔매는 자신을 위해 밤새 자료를 정리해주던 그녀. 태민 씨는 뭐든지 할 수 있을 거예요라며 진심으로 자신을 믿어주던 그녀. 그는 기억해냈다. 태영건설의 중요한 프로젝트 PT를 앞두고 그녀가 거의 모든 아이디어와 분석 자료를 만들어주었던 것을. 그는 그 공을 아무렇지 않게 가로챘고 그녀는 그저 그가 성공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기쁘게 웃어주었다. 그는 그녀의 지성을 일부러 무시하고 깎아내렸다. 자신의 통제해 둘 수 있는 순종적인 여자가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녀가 가진 진짜 보석을 내가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과 오만함이 몸서리치게 혐오스러웠다. 그는 윤서연이라는 허울뿐인 신분 상승의 도구에 눈이 멀어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일으켜 세워주던 유일한 사람을 제 손으로 내쳤다. 그녀를 버린 순간 그는 이미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하하하하. 그는 갑자기 미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다.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내가 틀렸어. 혜운아, 내가 다 잘못했어. 그는 취조실 책상에 머리를 찌으며 울부짖었다. 후회는 너무나 늦었고 고통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거대했다. 그의 오만했던 제국은 그가 버린 사랑의 대가로 완벽하게 무너져 내렸다. 그의 이성은 회복 불가능한 지점까지 망가져 가고 있었다. 같은 시각 진성가 저택의 서재 혜우는 태블릿 PC로 강태민의 구속 소식을 보고 있었다. 화면 속에서 초점 없는 눈으로 포승줄에 묶여 끌려가는 그의 모습은 더 이상 그녀의 마음을 동요하게 만들지 않았다. 분노도, 슬픔도, 기쁨도 아니었다. 그저 모든 것이 끝났다는 공허한 안도감만이 느껴졌다. 복수라는 목표를 향해 달려온 시간이 끝나자 앞으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막막한 기분마저 들었다. 권지혁은 말없이 그녀의 옆으로 다가와 따뜻한 차를 건넸다. 복수라는 건 때로는 허무한 법이지. 그는 그녀의 마음을 읽고 있다는 듯 나직이 말했다. 목표를 이룬 순간 길을 잃어버리기도 하니까. 혜우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깊었다. 그는 그녀의 성공을 칭찬하지도 그녀의 과거를 동정하지도 않았다. 그저 지금 그녀가 느끼고 있을 복잡한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이해해 주고 있었다. 이제 뭘 해야 할까요? 혜운이 자신도 모르게 물었다. 권지혁은 대답 대신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다. 계약서에 없는, 계산되지 않은 첫 번째 접촉이었다. 그의 손은 크고 따뜻했다. 이제 과거를 위한 삶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한 삶을 살면 돼.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강태민을 향한 복수는 끝났지만 당신의 인생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니까. 그리고 그 시작, 내가 옆에 있겠어. 혜우는 자신의 손을 감싼 그의 손을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복수를 위해 잡았던 악마의 손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그 손은 자신을 일으켜 세우고 지켜주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비춰주는 등대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태블릿 PC에 전원을 껐다. 강태민의 뉴스가 화면 속에서 사라졌다. 그녀의 인생에서 과거라는 챕터가 완벽하게 닫히는 순간이었다. 혜우는 고개를 들어 권지혁을 마주보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를 향해 진심이 담긴 미소를 지어 보였다. 복수의 끝에서 그녀는 새로운 시작을 발견했다. 서울의 새벽, 모든 폭풍이 지나가고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세상은 언제나 그랬듯 거대한 사건들을 빠르게 잊고 새로운 이야기들로 채워졌다. 태영건설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강태민은 수십 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차가운 감옥에 갇혔다.
그의 이름은 이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희미해져 갔다. 그 시간 동안 이혜우는 자신의 자리에서 조용히 하지만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진성그룹 전략기획실을 총괄하는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그 누구도 그 인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회장 부인이라는 배경이 아닌 오직 자신의 실력으로 그룹의 미래를 바꾸어 놓았음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회의를 주재하는 그녀의 모습은 자신감과 지성으로 빛났고 직원들은 진심 어린 존경의 눈빛으로 그녀를 따랐다. 권지혁과의 관계 역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서류상의 계약으로 시작된 그들의 관계는 수많은 위기를 함께 헤쳐나가면서 그 어떤 연인보다도 끈끈한 유대감으로 채워졌다. 더 이상 진성과의 거대한 저택은 차가운 거래의 공간이 아니었다. 함께 아침 식사를 하며 신문을 보고 늦은 밤 서재에서 서로를 위해 차를 내어주는 따뜻한 온기가 흐르는 집이 되어 있었다. 계산과 의무로 가득했던 공간은 이제 편안한 침묵과 자연스러운 미소로 채워졌다. 하지만 혜운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작은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두 사람이 서명했던 2년간의 계약 기간이 어느덧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권지혁의 보호나 재력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스스로의 힘으로 완벽하게 자립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예전과 같지 않았다. 어느새 차갑고 계산적이기만 했던 그 남자가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계약이 끝나는 날, 이 모든 행복이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릴까봐 두려웠다. 어느 주말 저녁이었다. 권지혁이 그녀에게 불쑥 제안했다. 오랜만에 밖에 나가서 식사합시다. 그가 그녀를 데려간 곳은 남산타워 최상층에 위치한 레스토랑 더 플레이스였다. 2년 전 그들이 처음으로 계약서를 마주하고 앉았던 바로 그 장소였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펼쳐져 있었다. 2년 전과 같은 풍경이었지만 모든 것이 다르게 느껴졌다. 혜운의 마음이 복잡하게 가라앉았다. 그가 이별을 이야기하기 위해 이곳을 선택한 것일까?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전망대로 향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발 아래에서 파도처럼 일렁였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권지혁이었다. 우리의 계약 기간이 이제 한 달 남았군. 네, 알고 있어요. 혜은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는 애써 야경을 보는 척하며 자신의 표정을 감추었다. 권지혁은 그녀의 옆모습을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혜은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깊고 부드러운 감정이 담겨 있었다. 사실 당신에게 처음 결혼을 제안했던 날, 그건 완전한 비즈니스 결정만은 아니었어. 네? 혜운은 놀라 그를 돌아보았다. 당신을 처음 본 건 그 레스토랑이 아니었어. 1년 전 한 비즈니스 포럼에서 당신을 처음 봤지. 강태민의 옆에서. 자신의 의견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조용히 고개만 끄덕이고 있었지만 나는 봤어. 프로젝트의 허점을 지적하는 연사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일 때 유일하게 미간을 찌푸리던 당신의 모습을, 그리고 잠시 후 모두가 놓친 데이터의 오류를 정확히 짚어내던 당신의 눈빛을. 그는 아주 오래전의 기억을 꺼내듯 천천히 말을 이었다. 그때 알았지. 저 여자는 날개만 달아주면 그 누구보다 높이 날아오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강태민이라는 세장은 당신에게 너무나도 좁았어. 그래서 제안했던 거요. 나의 필요를 위해서이기도 했지만 당신이라는 보석이 진흙 속에서 썩어가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오. 그의 고백에 혜운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모든 것이 철저한 계산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시작점에는 자신도 몰랐던 자신을 향한 그의 작은 관심과 인정이 있었던 것이다. 당신은 내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사람이었소.
당신은 나의 방패가 되어 주었을 뿐만 아니라 나의 세상을 바꾸어 놓았지. 당신이 오기 전까지 나의 세계는 온통 흑백이었소. 하지만 당신 덕분에 나는 세상에 다른 색깔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권지혁은 품 안에서 서류를 한 장 꺼냈다. 해우는 심장이 멎는 듯했다. 이혼 서류이거나 계약 종료 확인서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가 내민 것은 아주 깨끗하고 하얀 종이 한 장이었다. 그리고 그 위에는 단 한 줄의 문장만이 적혀 있었다. 새로운 계약서. 제1조 이해우는 권지혁과 계약이 아닌 남은 평생을 함께하는 부부가 될 것을 약속한다. 해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가 고개를 들자 권지혁이 그녀의 앞에 한쪽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작은 벨벳 상자가 들려 있었다. 상자가 열리자 그 속에서 달빛을 머금은 듯 영롱하게 빛나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은 유니폼이 아닌 오직 그녀만을 위해 선택된 진심이 담긴 반지였다. 이하은 씨, 나와 결혼해 주겠소. 계약이 아닌 진짜 내 아내가 되어 주시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세상 가장 강한 남자의 가장 진솔하고 부드러운 청혼이었다. 해우는 흐르는 눈물을 닦아낼 생각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세차게 끄덕였다. 네, 좋아요. 권지혁은 환하게 웃으며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반지는 마치 처음부터 그녀의 것이었던 것처럼 완벽하게 맞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자신의 품에 가득 안았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아는 채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저 멀리 동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다. 가장 깊었던 어둠이 걷히고 새로운 날을 알리는 찬란한 새벽빛이 서울을 비추기 시작했다. 그녀의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었다. 재 속에서 다시 태어난 불사조처럼 그녀는 자신의 진짜 인생을 되찾았고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진짜 사랑을 발견했다. 두 사람은 이제 계약으로 묶인 파트너가 아니었다. 인생의 희로애락을 함께 헤쳐나갈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동반자였다. 그들의 앞에는 서울의 새벽처럼 눈부시고 희망찬 미래가 펼쳐져 있었다.